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금융주가 올랐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하며 14,000고지를 재탈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은행주 반등세가 힘이 됐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 정책에 우려를 표시한 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0.98%, 프랑스는 0.99%, 독일은 0.35%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오는 3월 1일까지 임시로 미뤄둔 시퀘스트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상층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대책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고용 증대와 경제 확장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는 15일에서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해 각국은 환율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G7 관료는 일본 정부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곧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가 물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유로 개입을 요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글로벌 환율 전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드라기 총재는 정치인들이 유로 환율에 대해 개입하라는 요구를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부적절하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식시장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최근 상승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자산 가격은 장기간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우리의 3개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해 있다며 3개월 단기 전망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 독일 국채인 분트체에 대해서도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이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로 어제 우리 증시 낙폭이 크진 않았죠. 원달러 환율도 오르기보다는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이슈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고 어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제갈공명정무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시작되죠. 이를 앞두고 뉴욕 증시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우지수가 다시금 14,00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죠. 유럽 증시도 함께 올랐다고요. 네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4,019까지 47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은 1,519까지 2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186포인트까지 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상승으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상승해 다우와 S&P 500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1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S&P 500은 2007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재경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나스닥 종합지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오늘은 다우지수와 S&P 500이 또다시 6년 만에 최고치를 재경신하여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럽에서 G7 공동성명을 발표해 엔저 약세 제동을 걸며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8% 폭등한 바클레이즈 등 금융주 중심으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움직였는데 S&P 500 기업 가운데 이미 실적을 발표한 348개 기업의 74%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거뒀고 67%는 시장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주목하며 기대반 우려반 속에 관망세가 짙어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금융, 철강, 비철금속, 건설, 통신, 에너지, 전자상거래, 일본 관련 업종 등 92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65%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3개, 나스닥 100 종목 중 55개, S&P 500 종목 중 313개 종목이 상승해 종목별 상승률이 다우는 80%, S&P 500은 62%, 나스닥은 55%로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전개되었고 나스닥과 기술주는 승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올풀이 4.0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2%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알쿠아, 휴렛패커드, 홈디포, AT&T, 캐터필러, 야후,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자이언뱅코프, JP모간, 코닝 등이 상승하며 금융업종이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애플이 2.51% 하락해 기술주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중기 상승 추세이고 나스닥 S&P 중심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중심으로 IT, 반도체, 금융주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나스닥이 전고점 경신이 지속되고 다우지수도 조만간 14,2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캐나다는 미국 증시에 따라서 동반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리고 중기 상승 추세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95포인트 상승한 258.15로 마쳤습니다. 저점 257.10, 고점 258.75로 1.6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928계약으로 지난 주말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장중 변동성이 살아나며 매매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당일 저가의 시작 후 곧바로 상승 반전하여 장초반 강박권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증시가 개장 후 상승 흐름이 재현되자 주간시장의 북핵 우려감을 떨치면서 장중 1.5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후 장막판 소폭 밀며 마쳤습니다. 개인이 243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247계약 매수하며 개인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500계약까지 매도하다 매도 물량을 축소하였고 외국인은 장중 500계약까지 매수를 확대하다 장막판까지 매수를 줄였으며 기간은 장중 내내 관망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옵션은 10에서 30% 상승하고 풋은 10에서 50% 급락하였습니다.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방향이 틀릴 경우 프리미엄이 낙폭이 컸습니다. 네, 이 어제장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죠.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오늘 하루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추가 상승을 시도하였으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출회, 그리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시초가 1958%를 고점으로 하락의 약보합권이 지속되다 전강 후약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5장 내내 종합지수 1943에서 1950포인트 약보합의 박스권이 지속되며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 회복으로 추가 반등을 기대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를 중심으로 종합지수 1920에서 1980, 선물지수 253에서 262포인트의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현물은 종목별로 지속적으로 대응하시고 선물 옵션은 단기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추가 도발이 없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이 국내 증시는 내 변수에 따라 지수는 추가 조정도 수혜 반전도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 지수는 코스피 지수로 257.5p 전후를 전망합니다. 선물 기준으로 255에서 260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은 박스권을 전망하는데 종합지수 1940에서 1955, 선물지수로 255.5에서 258.5포인트를 사이를 전망합니다. 단 종합지수 1953, 선물지수 258.8포인트 돌파 시 추가 상승에 대비하고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로 256포인트 붕괴 시는 하락 변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대응 전략은 박스권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시 선물 258.5포인트 전후에서 매도 후 하락 시 선물 256에서 256.5포인트 사이에서 청산 또는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물지수 지지선 255.5포인트가 붕괴되거나 저항선 259포인트 돌파 시에는 선조로 시장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로 1938, 선물지수로 256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65, 선물지수로 258.70, 하락시 지선은 선물지수로 255.5,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로 258.5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5에서 상한선 26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양 매도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콜 레이쇼 스프레드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이므로 옵션 매도 또는 합성 전략 중심으로 대응하는데 옵션 매도는 2월물보다는 3월물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 또는 변동성 축소 시 유리하고 양 매도는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거나 변동성 축소 시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매수 한 계약에 등가격 매도 한 계약으로 지수 상승 또는 변동성 중립 시 유리하고 콜 레이쇼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매수 한 계약에 내가격 매도 두 계약 이상으로 지수가 보합이나 변동성 축소 시에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전망된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이슈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선진국 모임인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런던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G20 회담의 네. 전초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엔저의 흐름에 대한 무마용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런던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모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캐나다,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이죠. 15일과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특정한 환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최근에 엔저 공세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토했고요. 이런 점에서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은 합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G7 회담이 성명을 발표를 해도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최근 G20 회담을 앞두고 이를 좀 무마하려는 제스처 성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엔저 공세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공동성명 채택으로 주요 20개국 회담에서 좀 불만은 달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엔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성명에서 아주 콕 집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현재 투명성이 조금은 떨어진 성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G20 회담은 이제 신흥국들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토로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러시아나 브라질 등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인위적인 통화 약세에 대한 시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기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 인위적 통화 약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엔화의 약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차기 정부 지도자인 박근혜 당선자도 이미 미국의 엔저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쪽의 그 내용도 G20 회담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이자 오는 7월 영란은행 총재 내정자인 마크 칸이 현재 그 캐나다 총재는 G20 회담이 엔저의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견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G7 런던 성명에서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 환율제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했지만 최근 엔저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난 것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프랑스의 내심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미 재무부 차관인 라엘 블레이너드 차관은 네. 일본이 디플레 탈피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 이런 내용에서 엔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크게 불만을 삼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IMF도 현재 일본 BOJ가 가져가고 있는 통화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내용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인플레 목표치를 수정해서 이를 통화의 약세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IMF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엔저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동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G7 성명과 G20 회담 결과를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재무부 차관도 일본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쉽게 일본의 엔저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베 네. 현재 총리도 아베노미스를 기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소다로 일본의 재무상도 엔화 약세가 시장이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다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대비 달러의 그 흐름은 93.45엔까지 이틀 연속 다소 강세 기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상승 목표치인 95엔대까지 엔저 기조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G20 회담을 잘 무마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BOJ가 그 3월 19일 사임하는 시라카와 마사키 총재 후임 총재가 내정된 이후 매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적인 95엔대에서 100엔대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속도 조절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번 G20 회담을 통해서 아베노믹스의 속도 조절 여부도 관심의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넷 옐런 미국 연준 부의장이 양적 완화 기조가 당분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의장의 말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드리는 부분은 내년 1월에 이 버냉키 의장이 이제 그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가장 현재 유력한 차기 연방은행 총재의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넷 옐런 미 연준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 총연맹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자넷 옐런 미 연준 부의장은 최근 그 이론이 있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크게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에서도 실업률 목표치를 6.5% 이하로 달성하더라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을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불확실한 부분이 경기 회복의 지연 요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화정책은 현재의 버냉키 의장의 의중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양적 완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자넷 옐런 부의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옐런 부의장의 시각, 유로존도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른바 OMT 프로그램이죠. 언제든지 재정 위기 국가가 그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경우에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조건부 형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가 현재까지는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그 풀이한 것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정 긴축에 대해서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자넷 옐런 부의장이 그 얘기를 토로한 부분은 현재 긴축 기조에 대한 유로존의 내용에 대한 간접적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부터
금융시장의 비상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2조 달러 이상의 내용을 시장에 풀었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은 LTRO 프로그램과 현재 OMT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정책적으로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자넷 옐런의 의중은 간접적으로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풀어낸다면 이런 유로화 강세도 조금 간접적으로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약세 기조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중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에 잠시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북한 효과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는데요. 북한발 리스크에도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유입됐더라고요.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 장중 전해진 북한 핵실험 소식 반짝 낙폭이 커졌다가 바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핵실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던 증시 마감 동시효과에서 소폭 추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5.11포인트 내린 1945.7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각각 112억 원, 1353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기관은 1612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주요 업종들 가운데서는 전기가스업을 비롯해서 음식료품, 섬유의복, 의약품, 의료정밀, 보험업 등이 1% 이상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대부분 업종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름세를 보인 업종은 전기전자, 종이목재, 화학 정도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내린 503.7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이 21억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 31억 순매수 했고요. 외국인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화학,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요. 전기가스업이 2% 이상 하락했고 의료정밀, 보험, 의약품, 섬유의복, 음식료업은 1% 이상 가격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소식 이후 광산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텍, 스펙코어 등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휴니드, 퍼스텍 등도 각각 7.8%, 13.4% 급등했습니다. 정황상 현재로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종 확인까지는 최소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악재 해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앞으로 우리 증시에 위험 요소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장 외국인의 매수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보다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나 네. G20 재무장관 회의 이쪽으로 좀 환율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최근 글로벌 시장의 화두로 이 환율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5일부터는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촉발된 환율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엔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한 상태고요. 또 주요 선진국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엔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로 유로 강세가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 때문인지 지난주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G20에서는 일본에 대한 공격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기간 내 엔화 하락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다소 점잖은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화 물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유로 개입을 요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현재 글로벌 환율 전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스페인 의회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ECB는 환율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례적인 엔화 약세에도 침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의견에 따라 일본 엔화 강세가 나타났었던 만큼 미국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 등이 엔화 약세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오바마 행정부 엔화 약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엔화 약세에 따른 손실이 제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에서 일본 비중이 90년대 이후 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네. 엔화 약세에서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G20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화 환율 흐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유로존의 이벤트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글로벌 증시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환율 그리고 수급 등의 이슈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연초 이후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필수 소비재라던가 아니면 유틸리티, 산업재, 통신 서비스 등 방어주 중심으로 수익률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IT주라던가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그런 자동차 업종,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요즘에 최근의 상승으로 또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사이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월에 예정된 이슈들을 보면 아직은 방어주 위주의 포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화 그리고 엔화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탈리아 총선에 따른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아직까지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네. 긴축 정책 폐기를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에서 민주당과 몬티 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베를루스코니 당선 가능성 상승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연정 또한 긴축 의지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주의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긴 했지만 일단 2월 옵션 만기 혹은 3월 동시 만기에
조금 그런 매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4, 4분기 실적과 그리고 2013년 1,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흐름 강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약세 흐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경기 방어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런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내수주 중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내수주 중에서 CJ 헬로비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헬로비전 흔히들 SO라고 하는 유선 방송 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율 100% 달성되는 2017년까지 가입자당 평균 매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입자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까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방송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매출액 2012년 8,692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5천억 원가량 연평균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연평균 10%,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과의 시너지 효과라던가 방송법이 변경된다면 시장 점유율 제한이 케이블 시장 33%에서 전체 유료방송의 33%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초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CJ 헬로비전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4월부터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금지됩니다.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하면서 양동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출하량 급증과 수요 부족으로 지난달 말 돼지 도매 가격이 지난해 1월의 절반에 불과한 킬로그램당 3,009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한류 열풍 덕에 지난해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는 8,5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사회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북한이 결국 그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57분께 한북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도로 핵실험장이 있는 한북 길쭉은 풍계리 부근입니다. 폭발 규모는 6에서 7킬로톤으로 2006년 1차 핵실험 때와 그다음에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 비교해서 향상된 것입니다. 파괴력이 10킬로톤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 폭발로 6에서 7킬로톤이면 파괴력이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핵실험 결과가 당초 전망치에 비해 낮게 나옴에 따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소형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하면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됩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 도박을 한 것은 이를 성공하면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과가 김정은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긴급 회동을 하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4월부터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이제 네. 할 수 없게 되겠는데요. 카드 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 인출기 등을 통해서 현금을 빌리고서 2, 3개월로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 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카드사가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삼성카드는 서비스는 한 번에, 상환은 나눠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2에서 6개월 원금 균등 상할 방식의 현금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현대카드는 분할 상환 현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개월과 3개월로 수수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금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부득이한 중단으로 고객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단 조처를 하기로 하자 현대카드도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현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일제히 할부 결제를 도입했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금융당국의 강한 입김 때문입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 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년 새 40%나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도매 가격은 양돈 농가 생산비보다 낮아지게 됐는데요. 농가 실험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요즘에 양돈 농가가 아주 울상인데요.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년 새 4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공급량이 늘었지만 소비 심리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와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86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 4,559원보다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킬로그램당 4,000원에 약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농가는 마리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손해를 떠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돼지를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도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겹살 소매 가격은 8일 현재 킬로그램당 14,25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110원보다 17%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올 상반기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저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돼지고기의 가격의 추락은 소비가 점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상보다 돼지 출하량이 넘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농가는 돼지고기 안정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의 힘이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작년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가 역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 명실상부한 문화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이 됐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부른 한류 열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 수지 가운데 서비스 수지의 한 부분인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8,55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12억 5,2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11억 6,71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영화,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음악 등 한류 산업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 수입이 지급을 초과한 것은 198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에서 벗어났고 수익금은 2년 연속 급증해 발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핵심 한류 산업의 수출 성적표를 담은 음악 영상 분야의 수지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2010년까지 음악 영상 분야는 팝 음악이나 헐리우드 영화 공세에 밀려서 1억 7,15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